7탄은 지금 이제 다음인을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다음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주 지역에 다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회사가 있고 제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그 범주를 훨씬 이제 넘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주를 위해서 또 다음을 또 선택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기소개 이전에 요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장소는 이제 그 다음 스페이스 닷1의 커피숍이죠. 외부인들한테 열려있는 공간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 소개를 지금 자리를 이동하고 나서 소개를 듣기로 하고요. 이 공간은 뭐 직원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이전에 본사로 이전하기 전에 사옥이 GMC라고 했는데 그때는 글로벌 미디어 센터. 그때는 좀 더 시내에 가까워서 외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외진대로 오면서 거의 직원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직원분들이신 것 같은데. 다 회사 분들이네요. 지금 무슨 전시 같은 거 하고 있네요. 이거 간세 인형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이 스페이스 닷1으로 오고 나서 이 간세 전시도 하지만은 되게 문화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해요. 꼭 직원들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 공연장에서 뭐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더라고요. 초대해서 강연도 듣는 것도 있고. 외부 사람들을 뭐 개방해서요. 그렇죠. 커피가 이제 나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가져간 요게 저쪽으로 자 여기 커피 가져갑니다. 자 이제 1, 2를 나서서 이제 본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여기 식당이 이제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뭐 가끔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맛있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다음 역사랑 또 이렇게 물려 있는데 처음에는 훨씬 규모가 작았고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식사도 정말 최고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회사가 점점 커지고 하면서 음식 질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규모화하면서 좀 더 시스템화되는. 지금 이 계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왠지 미군 벙커 분위기더라고요. 건물이 동굴이랑 오르는. 저 이상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외부에서 보긴 했는데 들어와 보긴 처음이에요. 여기가 무슨 이제 아이디어 룸이라고 하죠. 회의실, 정식 회의실은 아니고 아이디어 룸 1, 2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항상 비어져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게. 보니까 아예 그 밀폐형 공간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컨셉을 일부러 살린 거고. 개인적으로도 가끔 그냥 노트북이나 아이폰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어떤 뭐 명상의 공간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 룸. 아이디어 룸.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공간이네요. 좀 그네 타듯이 좀 독특하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참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다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조금 이제 숨겨져 있는 존재, 다음이 왔다더라라고 하는데 다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본 적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 계신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진짜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도 사실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네. 2008년도에 다음에 입사하면서 제주에 입도를 했고요. 다음에 그 입사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이제 만 생각보다 4년이 안 됐죠. 네, 어. 만 3년 안식 휴가를 갔다 왔으니까요. 아, 네, 그때 왔고 지금은 제주도 동쪽의 성산읍 수산리에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분이 있다면 아마 프로그래머로 아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직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한 10년째 지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블로그시고. 네, 아내랑 둘이 살고 있고 고양이 6마리. 6마리씩이나요? 네, 고슴도치가 최근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나이 들어갖고 그래서 한 어쩌다가 마리. 죽었어요? 이제 3살, 걔도 만 3살 좀 넘었는데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키울 때 이제 딱딱한 사료를 계속 주면 고슴도치는 뒤처럼 이빨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 쪽에 상처가 나면서 잘 못 먹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챙겨준다고 했는데 올해 이제 더워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다가 나이도 들었고 생각보다는 일찍 죽었죠. 애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듣기로 이제 제주를 선택을 해서 다음에 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동기들 뭐 아니면 후배들이 이제 다음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주에 발령 받았다고 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제주를 선택을 해서 다음에 입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08년이면 뭐 올해 열풍이 뭐 굉장히 막 불고 이럴 때도 아니었었거든요. 그쵸. 그죠? 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원래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직장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내랑 결혼을 했고 그때 목표가 회사 생활을 10년만 하자.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어떤 거쳐가는 일이기도 하고 더 장기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0년 후에는 뭐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시골에 내려가서 어떤 조용히 이렇게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어떤 사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계획을 했었고 30대 초반에 그렇게 아니 20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이죠. 후반에 지금 그렇게 37이니까요. 네, 그렇게 됐고 그거를 천천히 실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에 있었고 그러다가 그때는 SK컴즈에서 싸이월드 개발했었고 NHN으로 옮기면서 용인으로 이사 갔고 그러니까 점점 밖으로 나갔죠. 용인으로 이사 갔고 결국에 네, 용인에서 잘 지냈는데 그때 저희 형제분들이 다 출가를 하셨어요. 누님이랑 남동생이 지금 스님이신데 지리산 쪽에 계시는데 그쪽에 내려가서 원래는 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좀 그때가 한 6년 됐을 때죠. 그만 다니고 지리산에 내려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표를 내고 네, 가려고 했는데 그때 좀 너무 급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죠. 좀 급하게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제 주위 분들이 계산을 하셨고 그냥 뭐 일단 사표를 전 냈으니까 사표는 뭐 아무 때나 내니까 사표는 냈었고 근데 뭐 사실 뭐 사표 반려하는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위 분들이 제 사정을 아니까 다음을 그때 몇 분이 추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회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음에서 좀 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 해주는 분도 있었고 다음이라는 회사 분위기가 뭐 실제로도 그렇지만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몇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이직을 결정하게 됐죠. 저는 저하고 동년배인 분이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셨다는 게 좀 솔직히 믿겨지진 않아요. 좀 어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뭐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있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의 의미를 많이 생각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는 사실 희망을 잘 못 찾았어요. 아,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사람이 하게 되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잘 못 찾았고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천히 살아가는 삶인 것 같고 또 꼭 이게 목표는 아닌데 뭐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사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방향성을 그때 좀 잡았고 그냥 그때 바로 그렇게 용기 있게 뭐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또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적게 벌고 적게 쓰면 되는데 한 10년 일해서 이 정도 벌면 그 다음부터는 아껴 쓰면은 진짜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해갖고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뭐 금액적으로도 목표를 그때 정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또 사회생활 하면서 프로그래머로서 사는 게 재미없는 삶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일단은 뭐 보통 지금 어떤 이제 뭔가의 제 인생의 전환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직업을 기준으로 바꾸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원론적인 부분이지 않겠나. 예를 들면 뭐 책자로 따지자면 뭐 소로의 월던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쪽에 가깝죠. 스콧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 아, 스콧 니어링의. 네. 좋습니다. 네. 다움이라고 하는 조직이 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8년 됐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8년 됐고, 뭐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주하게 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참 나이에 무슨 경쟁을 회피하고 아니면 뭐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 욕심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다음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를 8년 전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대를 좀 앞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다음 단위는 어떤 분들은 너무 앞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좀 크레이지한 일이다. 크레이지가 이제, 진짜 미쳤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멋지다. 뭐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주한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2008년도에 내려오셨을 때 하고, 지금의 만족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신다면, 그냥 제가 아는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서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걸 쓰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죠. 만족도는 확실히 높게 나와요. 만족한다고 훨씬 많고, 그러니까 한남 사옥, 서울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데 다 그러냐 그럼 분명 그건 아니죠. 근데 제주를 정말 원해서 오신 분이 있고 크게 상관없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오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도 제주를 원하는 분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그런 거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만족을 더 많이 하고 그냥 회사 생활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회사에 텃밭이 있지만 그 텃밭도 그냥 재미로 해보는 분도 있지만 정말 농사 짓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냥 레포츠 같은 뭐 다이빙이나 윈서핑이나 뭐 축구, 야구 되게 많은 동호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몇 개를 막 주말이 엄청 바쁘죠. 몇 종목을 뛰시고 그 정도로 충분히 즐기시는 분이 많고 반면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솔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우선 떨어져 있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원래 그냥 술친구 아니면 그냥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예, 여기서 만남의 기회도 아무래도 적고. 대부분 이제 딱 보면 확실히 좀 젊은 느낌이 나요. 직원분들 보면 뭐 40대 되어 보이는 분들이 솔직히 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냥 거의 없죠. 네, 그냥 네. 둘러보면 네. 네, 좀 그런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분들이 제주 지역에 아니면 요 제주라고 하는 섬에 좀 갇힌다라고 하는 느낌이 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느낌이 처음 1년 동안에 보통 한번 겪는 것 같아요. 일종의 사춘기처럼 제주에서 어떤 불편함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때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직하는 분도 있고 근데 거기를 넘어서면은 보통 이 제주의 매력에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주를 정착하기 위한 곳으로 오는 분은 매우 드물거든요. 없겠죠. 예, 내 인생에서 3년 정도는 제주에서 일해보는 할 수 게 얼마나 있다. 좋아.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이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뭐 언제든지 내가 이제 가고 싶으면 서울 그렇죠. 본사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서울 한남동 사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해야 되니 이제 서울에서 살아야겠다 이러면 그런 건 거의 반영을 해줘서 뭐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에서 제주 오고 싶은 분들은 다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주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 가겠다 그러면 보통 어렵지 않게 다 트랜스퍼 하셨어요. 근데 회사의 본사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1000명 정도가 한남동에 있고 지금 제주 본사에 한 300명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 근무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는 지역에 조금 뿌리 내리고 직원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장려한다든지 그러니까 불편함을 줄여주는 정책은 있죠. 예를 들면 주거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 제주에 오게 되면 주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택을 더 마련한다거나 어떤 지원금으로 마련해 주는 거죠. 따로 아파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이라는 게 제주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고 기혼자, 미혼자에 따라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와서 살면은 기본적으로 비행기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그렇죠. 들 거고 연고가 없으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월세가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그냥 금전적으로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데 그걸 안 받고 대신 30평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사택을 마련해서 좀 더 제주 와서 사실 집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지원해주고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회사 옆에다 짓기로 했고 지금 다도원인데 다도원 옆에 이제 다투를 짓고 게스트하우스 짓고 또 보육시설도 짓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20대 아니면 30대 또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으면 이동하는 게 조금 쉽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도 좀 과도기적인 생각이 그렇죠. 좀 들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40살 넘는 분이 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 나이대가 이제 애들이 여기도 보면은 제주는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음 직원 또 두셋은 낳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는 보통 그렇죠. 4명씩 낳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갈 때가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고민 많이 하시죠.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 정착을 하거나 그쪽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은 그렇구나. 오히려 제주시를 벗어나서 대을이나 이쪽 선을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영민님 같은 경우도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주에서도 또 대치동, 제주의 대치동 같은 신제주 사학군 같은 파락군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찾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육지로 가는 분도 있고. 그렇구나. 어쨌든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젊은 회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이를 먹고 커가는 거에 맞춰서 또 회사도 거기에 맞는 또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내 커플일 거예요. 사내 커플은 뭐예요? 회사 내에서 결혼하신 분들. 어떤 그런 비율이 많다고요? 훨씬 많죠. 아. 그런 게 아마 국내 회사 중에 제일 높지 않을까. 제주가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보통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으로 뭐 같은 조직 안에 부부가 깨지게 없다거나 되면 뭐, 예. 일부러 그렇게 조직을 배치하고 우리도 뭐 그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긴 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별도 정책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아까 봤던 제주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예. 각각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부를 둘 다 주면 좀 회사를 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고려. 그런 현실적인 고려까지도 하게 될 정도로 사내 부부가 상당히 그렇구나. 많으시죠. 재밌어요, 그런 거. 야, 특히 그것도- 연애에서 결혼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독특하네요. 진짜 직원들이 좀 가족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죠?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거주하는 분들도 대부분 지금은 이제 구제주 쪽에 이제 새로 많이 이사를 가셨지만 원래는 신제주 그쵸. 예. 예, 많이. 신시가지에 다 사셨기 때문에 그 모임이 그 모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 분이랑 오히려 이렇게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쵸.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과 생활이다 그러면 학과에 무슨 동아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아리 활동한다고 외부로 진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자, 뭐 그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네이버를 다니시다가 네이버 이제 그만두시고 다음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두 조직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도 많았고 있을 제 것 같아요. 동료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재작년쯤에 아마 여기서 1년 정도 근무했을 때 제 블로그에도 포털 3사 이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적인 차이가 생기는 게 저는 되게 하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HN에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다 좀 전성기였거든요. SK컴즈도 싸이월드가 되게 잘 나갈 때였고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NHN 있을 때도 주가 올라가면서 되게 그렇죠. 잘 될 때였고 네. 근데 그렇게 회사가 되게 잘 되고 규모가 커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매니지먼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조직이 계층화되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변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관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발적이고 어떤 수평적인 조직을 좋아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NHN에 있다가 다음에 왔을 때 다음은 또 거의 NHN에서 경험했던 거와 비슷한 걸 다음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또 그 이후로 또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이 또 잘 되고 커지면서 다음에서도 또 어느 정도는 관리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관리라는 게 조직적으로 계층이 더 생기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오픈할 때 예전에는 개발자가 거의 더 많은 걸 책임졌다면 지금은 뭐 QA 조직 같은 조직이 생겨서 뭐 이렇게 오픈에 대한 품질을 따로 책임지는 부서가 생긴다거나 개발자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역할이 나뉘는 거죠. 더 세분화하고. 그러면 더 유기적으로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 기업의 어떤 한계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직이 커졌을 때 더 이게 유기적인 어떤 자생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 대기업 같이 약간 수직적으로 약간 변해가는 모습은 좀 한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있지만 회사에서의 어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사실 그 어디에 속해 있냐가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팀에 다음에 와서도 여러 팀에서 일을 해봤지만 어느 팀에 있느냐, 누구와 일하느냐,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문화, 다른 일, 다른 업무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NHN이나 다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회사가 어떻다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일하게 되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기한테 맞는 딱 어떤 적합한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제일 좋은 거겠네요. 그게 참 힘들죠. 정보도 없고. 그러기 힘들겠죠. 본사를 이전할 정도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주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욱님이 보시기에 이제 다음이 지역에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이제 지역민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활동이 사실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1, 2가 1, 2 커피 마시러 온다? 뭐 좀 그렇더라고요. 초기에는 아마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도 회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저는 제주에 정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제주 사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물론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냥 제가 뭐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뭐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사회공헌 제주대회라는 활동도 있고. 예, 사회공헌 활동도 분류하고 있고요. 뭐 청소년들 위해서 어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제대랑 같이 어떤 다음 트랙이라고 제대 컴퓨터 공학과 안에 소개받았어요. 예, 네. 거기에서 실제 과목을 개설하고 거기에 장학금도 주고. 예, 인턴십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취업도 실제로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 기술자가 됐던 뭐 어떤 인력이 됐던지 간에 채용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많지는 않다고 저는 얘기 좀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주, 제 선입견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제주분들이랑 얘기해보고 하면 제주에서 성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육지로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여기서 직장을 얻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떤 제주 출신의 좋은 개발자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다음을 취직해서 제주로 다시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복잡한 신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 출신에 대해서 분명 어떤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다음에서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가점을 줄 수 있겠네요. 예,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실제로 제주도랑 할 때도 제주 사람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주도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높고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긴 한데 또 제주 출신 분이 되게 잘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 한남동에 근무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역차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요? 그 이주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 같은 거 아니면 마일리지 이런 거 주는데 자기 집인데. 네, 제주도 분은 줄 필요 없어서 제주도 출신은 예전에 뭐 그걸 좀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주도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건 없다. 그렇죠. 지금 다 똑같은데 집값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개선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있기는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주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학생인데 뭐 다음 트랙을 통해서 입사를 한 경우라든지. 입사한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신입 공채 1년에 한 번 뽑는 거니까 신입 공채 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뭐 소수 한 분이었고 올해 두 분으로 제가 아는 분을 알고 있는데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그 학생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트랙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개발자분이 가서 실제 수업을 해줘요. 강의를 하고 또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와서 여기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와주거든요. 그때 저도 참가를 멘토링을 했던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다시 인턴십을 해서 여기서 또 일을 하다가 그다음 공채를 내요. 거네요. 근데 그때 같이 입사하신 분들이 다 저랑 어쨌든 인연이 됐던 분들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다음에 오기를 원하셨고 저도 많이 도와줬었죠. 그래서 잘 된 경우. 종 같은 케이스가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주하고 싶은데 딱 맞물려서 잘 오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고 굉장히 이제 잘 맞물린 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입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주에 이주를 했어. 근데 이주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인데 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솔직히. 다음 말고는. 예. 그러면 뭐 제주 지역에 있는데 다음에 원서를 한번 넣어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젊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만나게 되면 다음에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생각 이야기는 하는데 의외로 또 그런 생각은 또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의 면접은 서울에서 다시 보고요. 제주 분들도 면접 볼 때 서울 가서 가가지고 본사가 여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로 보나 아직은 한남동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죠. 제주까지 오셔서 다시 또 취직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죠. 큰 용기 내서 온 건데 그렇죠. 그런 분이라면 취직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취직을 하고 그죠? 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자, 수백 명의 이제 다음 직원들이 지금 300명 제주에 살고 있는데 직원 개개인별로 혹시 이제 지역과 연계된 이제 종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리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조화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계시고 그런 주위에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제주에 이주하는 게 목표다 아니면 뭐 그런 독특한 분이 있으면 케이스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300명이지만 누구누구 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좀 알잖아요. 많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영민님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윤미님도 매우 독특한 케이스죠. 저보다 먼저 귀농을 위해 퇴사를 하셨으니까, 은퇴를 그렇죠. 하셨으니까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주에 와서 제가 했던 고민들을 비슷하게 할 테니까 제주로 올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에 가면 농구를 할 수 있을까?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3개 포탈에서 다 농구 동호회 들었었고 NHN 있을 때는 동호회에서 대회 나서 우승도 하고 되게 재밌게 하다가 다음 이직하면서 검색 처음 해본 게 다음 제주 농구 막 이런 지금 아마 그걸로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올 텐데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래요? 이거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풀렸냐면 카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주 농구 카페도 없었는데 그 당시 카페가 하나 우연히 생겼고 거기에 가입을 했다가 여차여차해서 그 카페가 되게 커지고 몇백 명이 가입한 카페가 되고 카페 매니저가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하다가 다쳐가지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매니저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제주도 분들이죠.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도 나왔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들 해서 정모하면 몇십 명이 나와서 같이 농구를 하고 방학 때 되면 하고 대학생이 돼서 떠났다가도 방학 되면 찾으러 오고 해서 그런 게 물론 제주도 분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어떤 계기는 분명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자극이나 그러니까 우선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한 게 있고 제주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회사에만 있으면 아니면 회사의 직원분들과 동아리만 하면 이제 사실 지역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역 내 그 취미 활동으로 이제 회사가 못 해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뭐 수많은 동아리가 있지만 여기서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필요하면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원해서 이제 찾았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는 더 발전해서 제주시에만 10개 이상의 농구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체육관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는 제주도는 체육관이 서울처럼 많지도 않고 배드민턴이 워낙 강세라 배드민턴이 다 예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체육관 하나를 그쪽이랑 얘기해서 동호회가 정기적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동호회가 지금 몇 년째 매일 저녁에 안정적으로? 네, 돌아와서 친선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서 하면 어때요? 다음이 체육관을 짓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끼리는. 그 좋죠. 아니 뭐 그러면 그 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농구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젊은 층도 이제 굉장히 젊은 층들 다양하고 그런 식의까지 투자를 다음이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기대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농구하는 것도 사실 농구장이 없죠. 조그만한 데 하나 있구나. 밖에 있죠. 밖에 야외에 있어요? 있는데 이 시설이 JDC 시설로 있는 거고요. 첨단과학단지 시설로 있는 거고 구역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배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팀 동료분이 야학을 하셨거든요. 제주 장애인 야학을 했는데 서울로 가게 되면서 뭐 제가 맡아서 1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해서 이제 또 팀 동료분한테 소개시켜서 그분이 또 1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지역이랑 엮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과외라도 해주고 싶다. 또 그런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교회나 이런 거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는 분도 있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만약에 지역 분들이 계시면 다음 직원들을 구경하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 이거는 절대 오해라는 거를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계를 또 하시는 분도 근데 많이 계실 것 소수예요.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대부분은 이렇게 뭐 젊고 이 안에서 충분히 또 많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본사를 이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이제 뭐 지방 분권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고, 근데 뭐 어쨌든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옮겨왔고, 여기 있는 아이디어룸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검색하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스페이스 다원 하면서. 실제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어떤 업무 환경과 이제 한라산이 보이고, 뭐 어쨌든 5분이면 이제 뭐 바다도 갈 수 있고 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뭐 재택근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힘든 상황인데. 아직 사례가 없죠. 여기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근데 이걸 제가 정리해서 쭉 하지만 하긴 힘드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네.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하는 분도 있고 되게 만족하는 분도 있어요. 되게 정말 특이한 공간이거든요. 동굴과 오름이라는 그렇죠. 동굴 같기도 하고 웬 지하 벙커를 만들어놨나 네. 아마 되게 복도가. 재밌는 공간인데 정말 이 공간이 창의력에 도움을 주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공간, 근무 공간이 바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서비스, 발상이나 발상, 아이디어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냐,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집중해서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해주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열정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 의도 자체가 그 건축가한테 제가 들었을 때 우연적인 만남이 많이 일어나게 오히려 동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걸어다니는 동선이 처음에 다들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네, 헤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층간 이동할 때도 여러 개로 갈 수 있고 계단이 많은데 어떤 계단은 3층에 못 가고 어떤 계단은 3층에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오는 분들은 미로라고 느껴질 정도로 복잡해요. 네. 근데 그게 거꾸로는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그 의도대로 정말 창의력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이런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편하게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어떤 여유를 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열정을 주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주는 것 같다. 근데 열정을 주기 위한 또 하나는 여유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그쵸. 만들 때 일 계속 주면서 이거 만들어 할 때는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죠. 창조도 생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인데 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출장으로 한남동에 가서 뭐 예전 회사도 있지만 그냥 다음 안에서 비교해도 한남동에 가서 출장 가서 앉아있으면 다들 되게 바빠 보여요. 되게 바빠 보이고 막 뭔가 집중하고 있고 막 여기저기서 바쁘다가 막 느껴져요. 홍대 앞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한남동 가면요. 한남동. 네, 너무 번잡스럽고 막 다들 회사 앞도 뭐 서울이 그냥 번잡스러운 거 있지만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있어도 되게 전투적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제주에서는
네, 여유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아.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여유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측량을 해보면 그렇게 바쁘게 야근까지 하면서 야근하는 비율도 서울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근까지 하면서 일하는 서울과 제주분의 어떤 생산성,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그럼 그게 그걸 수도 있는데 개인의 삶까지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풍요롭죠. 그러면 뭐 요 공간 자체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라고 하는 이런 자연 환경도 이제 두루 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뭐 다음 오너 아니면 뭐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판단을 잘 한 것 같네요. 직원들이 행복하면 뭐 그렇죠. 근데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그 오너 재웅님이죠. 여기선 다 님으로 부르니까 정님. 네, 재웅님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왔을 때 이미 재웅님 세대가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재웅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로 오기로 결정된 거 자체가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 지금 그 철학을 또 분명하게 갖고 있냐 그러면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다음이라는 어떤 비전을 분명 갖고 있었고 그 비전에 끌려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분들이랑 얘기할 때 특히 열정적인 분이랑 얘기해보면 그거 참 어려운데 근데 그 비전이 되게 명확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까지도 직원들이 다 공유를 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조금은 퇴색된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때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즐거워라고 물어봤을 때 즐겁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퇴색이 되기도 했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또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그게 다음의 힘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전 다음의 DNA라고 생각하고 그 DNA가 사실 제주로 이식이 된 거죠. 제주에서 한남은 되게 바쁘지만 제주에서는 그 DNA가 계속 아직도 실험 중이고 살아있는 거고 좀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에서 일하면서 이 다음에서 일하면서 어떤 동료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제일 만족스러울 때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도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때거든요. 그게 조직적으로 뭔가 어떤 조직을 만들자 DNA 조직을 만들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게 초기부터 정리되면서 한번 뿌리를 내렸었고 그게 지금 또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시 그게 제2의 분위기를 맞을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변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DNA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사람인 것 같아요. DNA가 사람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DNA를 어떻게 그러면 그걸 확산을 시키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그런 어떤 열정이나 창의력이나 생각들이 서비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서 재밌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면 그 DNA가 살아있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럼 최근 몇 년간 다음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왔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DNA가 어떤 상태지? 다음에 문화가 어떤 상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로 귀결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텃밭이나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을 만들었지만 우리 텃밭도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뭘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제주에서 살리려고 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DNA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농촌 수산리로 이주하셨는데 차로 뭐 거의 한 4, 50분 걸리지 않아요? 딱 40분. 그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40분 걸리는 거기까지 가셨나요? 저 이전에도 뭐 서귀포에서 출근한 분이 있었다. 함덕에서 출근한 분이 있었고 영민님은 서늘에서 출근했었고 그쵸. 있긴 있었죠. 곽지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집을 짓고 이사 갔는데 우선은 저는 출퇴근보다는 회사는 저는 이제 이주 준비가 되면 회사는 빨리 은퇴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10년 또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출퇴근 거리보다는
정말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았고요.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살아보니까 좀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네. 찾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데가 제주시랑 네. 서귀포시, 네. 제주시는 아닌 것 같아서 서귀포시 중심으로 예. 남원이나 안덕이나 그쪽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데가 없으니까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결국 뭐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갔을 때 좀 더 동네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처음엔 성산표소 이런 데 보지도 않았어요. 거긴 정말 시골이고 그냥 모르는 데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기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 서귀포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동쪽이냐 서쪽이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결정적으로 서로 만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네트워크가 서쪽 네트워크가 있고 동쪽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제가 동쪽으로 쭉 가고 나서는 서쪽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요. 그만큼 그렇죠. 거리상으로 거리가 실제로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느낀 서쪽은 훨씬 살기가 좋은데 먼저 정착이 좀 이루어졌고 그렇죠. 애월 확실히 쪽이나 사계 가격이 쪽이나. 비싸죠. 네, 가격이 비싸고 물론 그쪽도 더 중산간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한경이나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뭐 저지 이런 데는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좀 더 풍요로운긴 하지만 좀 더 도시적인 느낌이 강했고요. 집들도 훨씬 더 좋았고 동쪽은 서쪽에 비해서 동쪽은 실제로도 척박하고요. 그 화산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다 그쵸. 동쪽으로 가서 그쪽은 농사짓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근데 동쪽을 이 오히려 근데 그냥 이민자들을 봤을 때 제주 이주민들을 봤을 때 서쪽에 이주한 분과 동쪽에 이주한 분을 보면 제가 만나본 분들은 둘 다 좋은 분들이 많지만 동쪽에 이주한 분들은 몸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인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난한 분들은 동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몸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서쪽에 이주한 분과 동쪽에 이주한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서쪽은 작년에 이제 흙집 교육 받으면서 그때 속일리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환경운동연합에서 한 흙집을 짓는 교육 받았을 때 그때 만났던 분들도 서쪽 분들이 좀 많았고 또 유수함에 김윤서 선생님이라고 자연농법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 그다음 오 선생님 그 환경운동연합 대표 오 대표님 그죠. 예. 네, 뭐 그쪽 하면서 이제 그쪽 분들 위주 신지주도 사실 서쪽이고요. 서쪽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쪽을 많이 그때는 만났던 것 같고 실제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부터 동쪽을 더 많이 만나게 됐어요. 만나는 건. 동쪽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동쪽은 우선 그렇게 하다 영민님 보니까 계시고. 네, 영민님 그땐 영민님밖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어느 정도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준이 몇 개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원 같은 데는 너무 밀감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거기 사람 살기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산업에 너무 특화되어 있고 맞아요. 농약도 사실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치죠. 밀감밭이 너무 많은 데는 아닌 것 같다. 바닷가는 너무 바닷가여서 습하거나 좀 또 마을 자체가 바닷가는 이렇게 서로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하도리 같은 데는. 또 중산가는 좀 너무 산이고 너무 습하고 그렇죠. 서늘 같은 데는 뭐 매일 비 오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충하다 보니까 뭐 축사가 가까우면 안 되고 그렇죠. 그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풍력발전소나 송전탑 가까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리가 정말 좋았어요. 수산리 같은 경우는 수산 1위가 옛날 이름이 곶잡이에요. 곶자왈 앞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곶자왈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바다는 제주시처럼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고 수산 1위가 정확하게 어디 지점으로 찝으면 어디 정도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성산일출봉이나 섭지코지 예. 쪽 갈 때 들르게 되는 그러니까 성읍에서 저기 섭지코지 갈 때 중간에 수산을 지나서 가죠. 그죠. 근데 그쪽은 수산 1, 2에 가깝고 거기서 좀 더 중산간으로 올라가야 수산 1위에요. 난산을 지나가지고 네. 난산 네. 지나서 이제 있는 거죠. 난산 다음에 수산이니까요. 풍력발전소는 수산 1위에 있고. 모구리 야영장 그 근처인가요? 네, 모구리 야영장에서 더 올라가면 수산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요. 네. 그러면 조금 중산간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수산 1, 2는 실제로 수산 1, 2는 바다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사시거든요. 해녀분이나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산 1리는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졌지만 예, 연결돼 있는 농사도 짓고 바다 일도 하고 그 연결돼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감귤 농사도 적당히 하고 다른 농사도 많이 하고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보면 또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는 소개를 받아서 매물들 보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것저것 보니까 뭐 축사에서 좀 네. 멀어야 되고 좀 어디서 멀어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수산이 딱 한 정해지게 2년 됐다. 지나고 나니까 수산에 나오는 땅만 봤어요. 그때부터는. 아, 그러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한 줄 있어서 수산 뭐 그냥 아무 정보 사진도 없이 부동산 나온 거 보고 연락해서 가서 봤더니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땅을 샀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평 사셨어요? 1000평이에요. 아, 크게 1000평인데 사셨네요. 크게 사셨어. 지금에 비해서 제가 이제 벌써 산지 1년 반 됐으니까 훨씬 쌌었어요, 지금보다.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가격? 그냥 8, 9만 원? 8, 9만 원. 샀어요. 네. 뭐 저기 도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마을 도로 접하고 있는. 마을 도로 접하고 있는. 네. 8, 9만 원이면 뭐 조금 저렴하긴 하네요, 네. 그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마을 분들은 그렇게 싸다는 그 얘기는 분명 안 하셨고요. 했는데. 근데 지금은 훨씬 비싸졌죠. 부동산 끼고 사셨나요, 아니면? 부동산 끼고 산 거죠. 부동산 끼고 샀는데도 8, 9만 원 선. 원래는 그거보다 비싸게 불렀는데 야, 또 절충해서. 저희가 가난하니 좀 싸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깎았죠. 제가 여기 이제 IT 쪽 일하고 계시는 제주가 고향이신 분이랑 뭐 이야기를 하다가 수산 쪽에 뭐 농가 주택을 구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길래 그때 이제 수산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제주 분들도 뭐 귀촌을 하게 되면 수산 뭐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이제 종욱님이 수산 이야기 하니까 수산에 대한 수산리가 또 어떤 동네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제가 이제 수산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집을 뭐 시공사에 맡겨도 되고 뭐 나사모라고 목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목수 팀에 부탁을 하면 설계도 해주고 재료는 직접 구해서 좀 싸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잘 짓고. 근데 그런 데도 있고 계속 알아보는 중에 영민님이 동네 목수분이 있는데 야. 우선 조그만 창고라도 하나 지을 거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영민님이 우선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동그란 만달린 형태 되게 예쁜 밭이 있는데 영민님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밭이 있는데 영민님이 쓰시기도 불편하고 제가 되게 가서도 쓰기 힘드니까 농막이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영민님이 그 고민을 듣고 목수님을 한번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잔소리 대망님이란 분인데. 잔소리 대망? 네. 원래 제주 분이시고요? 아니요. 파주에서 오셨고 아.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집을 짓고 계시고 근데 어떤 동네 목수라고 스스로 하세요. 근데 예전엔 좀 더 크게 했지만 제주 와서는 제주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네. 목수는. 그리고 네. 이주하게 되면 결국 집 문제를 만나게 그렇죠. 되는데 네. 뭐 구옥을 사도 되고 하지만 이제 아직 제주는 땅이 많고 빈 땅이 많고 집을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수님이 본인 집도 지금 짓고 계시다 멈춘 상태고 저희 집 짓고 지금 다음 집 지었고 그 다음 집도 줄져 있고 그게 다 이주민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그분들은 수산에 사는 분들이랑 삼달 사는 분들, 선을 사는 분들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많이 사시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분 자체도 되게 존경스럽게 좋은 점이 많고 집도 잘 지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집을 지을 때 이제 그분은 전문 목수신 거고 그분 아내분 바윤님 또 보조 목수로 참여하시고 같이 이주해서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분들이 이제 한번 보조 목수로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 예, 돈 하면서. 받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보조 목수로 제일 이제 초급 목수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실제 배워가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다음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사진 네. 그 사진이죠? 네, 그 집이죠. 그래서 저도 참가를 하고 저도 흙집 교육을 받았었고 근데 제 집을 직접 지으면서 웬만한 건 다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아내도 다 했고요. 뭐 페인트 칠한다거나 아내가 또 할 수 있는 퍼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했고 그렇게 집을 지으면 저렴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그 잘하는 목수가 대충 짓는 것보다 초보자가 꼼꼼하게 짓는 게 더 좋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목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게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때 그 집을 지은 분들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좋은 이웃이 돼요. 다 동네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집 지을 땐 저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야, 막 불만 얘기도 하고. 멋지네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동쪽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트워크.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뭐 환경운동연합에서 한 집 짓기 교육 거기서 만나신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영민 소개로 만나서 거기서부터 소개로 이제 만났는데. 그 동쪽 네트워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뭐 제주에서 집 구하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집 지을 시간이 어딨어 하기도 하고 야, 제대로 집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 그냥 뭐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낫지. 대부분 또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야, 농가 사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는 게 돈 더 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자기 집 짓는 게 장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생태주택, 그러니까 생태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재료를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흙이냐 나무냐도 중요한데 저는 나무집을 지었는데 그거보다는 필요 없는 재료는 안 쓰는 거. 그러니까 관행으로 짓다 보면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안 써도 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판자치고 살았잖아요. 나무집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화학 제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재료를 재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은 서로 노동력을 더 쓴다거나 해서 실제 집을 짓는 비용이 관행으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아무리 싸게 지어도 나무집 지으면 뭐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평당 하면 뭐 350 이상이거든요. 실제로는 350이면 제일 싼 집이고 그 이상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대 비용까지 다 해서 평당 계산해봐도 250이 안 돼요. 그러면 350이면 30평이면 한 1억 정도 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20평짜리 집에 20평 좀 넘는 집에 5평짜리 별채에 다락방까지 있는 건데 8천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하고요. 마당 앞에나 이런 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싹 다 했는데도 테크하고 다 다 한 했는데도 거죠. 네, 테크하고 다 한 거고 뭐 설비, 전기 뭐 다 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분명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콩집 얘기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그쵸. 땅콩집 네. 할 때 그 컨셉이 책 처음에 보면 마당도 같이 쓰고 네, 근데 거기에 딱 나오는 게 뭐 보통 사람이 자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비용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게 한 3억에서 6억인가 그럴 거예요. 땅이 뭐 3억이고 뭐 그쵸. 네. 6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너무 그러니까 비싸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태주택 컨셉은 사실 5천만 원이면 집 지을 수 있게 가 목표인 것 같아요. 한 20평 정도 네, 하면 그 정도 하면 되고 20평도 진짜 크거든요. 살아보면 둘이 살기에는 충분히 크고. 그러면 땅 구입비 땅이 구입비가 8천, 9천 정도 들었고 9천 하고 그 다음에 집 짓는데 8천. 사실 1억 7천이면 적게 저는 목표가 1억 5천에 은퇴할 수 있는 땅과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랑 집이 있으면 좋겠다 였는데 크게 땅이 더 커졌으니까 이야, 생각보다 그렇구나.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고 어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 흙집은 흙집 배우면서 실제로 집을 직접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 그러면은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때 제 별채를 지을 때 도와주셨던 분도 제 별채 지을 때 도와주신 동동님이라고 계신데 동동봉봉님이 계신데 짓고 나서 본인 집을 서늘에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다 완성이고 이제 마감하시고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부터 지었나? 그래서 지금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집을 목조주택을 짓더라도 20평을 6달 좀 더 걸리면 혼자서요? 네. 혼자서 집을 지어요? 혼자 지으셨어요. 그분은. 그 전에 조금 배우셨지만 저희 집 그 조그만 거 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엄청 꼼꼼하신 분이라 그 정도 걸리고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평수 곱하기 2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5평짜리 그 별채 지을 때는 2주 조금 더 걸렸고요. 5.5평인데 야,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걸려요. 그리고 20평 넘는 이 집은
원래대로 하면 2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비도 오고 해서 2달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야, 집 지으려면 집 짓는 동안 있어야 되는 집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뭐 회사고 뭐고 완전히 그냥 매달려서 짓는다 생각하는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집 지어요, 그러면? 퇴근하시고. 나사모나 이런데 일본 관행으로 맡기면 한 집주인이 2번 정도 찾아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집주인이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묵지를 하고 네. 나무를 잘라가면서 한 거라 네. 별채 지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3년 지나면 안식휴가 생기거든요. 15일. 그래서 10일인가? 그때 별채 지을 때는 거의 전체 다 휴가 내고 참가해서 10일 끝까지 동안 같이 했고, 본체 지을 때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 참가하고 주말이 아닐 때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만 휴가 내서 했어요. 아내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했고. 그래서 근데 이 동네 목수고 또 다음 이웃 집을 지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지어주신 분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우님도 그때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거고요. 아니, 저는 원래 회사를 안 다녔으면 결합했겠죠.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힘든 거죠. 주말에만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관행처럼 완벽하게는 안 돼요. 뭐 칠이 일부는 안 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 지붕을 스테인 칠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었어요. 그런 건 또 아내랑 직접 다 하고. 아내랑 한 것도 되게 많죠. 재밌는 게 페이스북에 뭐 뽀니 아빠님 다 보셨겠지만 집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쵸. 되게 예뻐요. 네. 진짜 예쁘고 재밌어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다들 너무 멋져요. 네. 저도 집 짓고 싶어요. 그러다가 계속 현실은 계속 쓰니까 오늘 이 주말에 한 일이 이거입니다. 한 20가지 되거든요. 뭐 낫질하는 것부터 해서 밭도 있으니까 퇴비하고 뭐 칠하고 뭐하고 짐 옮기고, 이제 그걸 계속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시는 분도 생기고. 좀 어떻게 보면 참 뭐 10년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찍부터 자기가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은데, 조금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화로운 삶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조화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주 이주해도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웅님은 이제 10년 정도 일하고 하면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원래 계획 자체가 10년을 경제 활동을 하면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유가 뭘까, 자유롭다가 뭘까라고 하면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사실 회사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자유로우니까 좀 회사 그날 급하게 휴가를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쨌든 자유롭지 않죠. 계약에 의해서 내 시간을 회사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첫째는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시골에 살면 1년에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돈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고,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50년을 살면 그냥 5억이거든요. 그냥 계산해보면. 이자가 물가처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생각하면 그 정도고, 그럼 그 정도 모으면 되겠네? 라는 목표를 정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췄죠. 근데 거기에 안에는 나이 더 들면 어떻게든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래서 보험은 개인적으로 안 들어요. 안 아픈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채식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성격이고 안 아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건 안 들고 오히려 연금 같은 것만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우선은 있는 돈 아껴 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업은 아니고 농사를 꼭 짓고 싶어요. 땅을 좋아하고 생명을 좋아하는데
농사를 꼭 짓고 싶은데 그 중에 목표 하나는 자급자족하고 싶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판매할 생각은 지금은 전혀 없고 300평 지으면 둘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조화로운 삶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특히 그 김윤 선생님한테 배운 농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시기에 계속 수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주도는 가능하죠. 네, 쌀 농사 빼고는 다 돼요. 보리까지도 해봤는데 보리를 소량으로 이렇게 도정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주식 좀 사고 어느 정도 하면 그 채식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바다에서 채취하는 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먹을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쓸 걱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생각은 못했어요. 왜 이제 그 생각 못했냐면 조화로운 삶이라고 얘기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생계에 대한 부분 뭐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생계에 대한 부분 월 얼마 정도는 이제 생산활동을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산에 내려가시면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나? 저는 일단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다른 게 영위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렇진 않고 실제로 다른 조영호님, 조아신님이라고 네, 지리산 양호님. 내려가신 분, 네. 그분 얘기도 그거였어.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면 다 방법이 있다. 양호님도 그런 분이셨죠. 네. 네. 그리고 제주도 지리산 내려갈 때도 스님께서도 뭐 걱정하지 마라. 여기 오면 다 먹고 살 거 있다. 오히려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렇죠. 할 일이 없진 않다 하거든요. 지금 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같이 오신 분들도 아까 이렇게 마음은 부자인 분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는 해오세요. 그래서 자기 집 지을 돈 그리고 지으면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짓는 분도 있고 식당을 짓는 분도 있고 요가원을 조그맣게 해서 짓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삶의 그러니까 터전이랑 돈을 번다기보다는 네. 이제 조그마한 이제 생산활동을 네, 얘기하는 그런 거는 거잖아요. 보통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거꾸로는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냐면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서 할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잘 모르겠어요.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아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짓는 거 도와주면서 초보 몫으로 어떤 걸 배우면서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제주에서 농사일 정말 많고 일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아는 분 한 분은 그런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 무공장에서 무색적하는 일 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고 물론 며칠 하면 쓰러지죠. 너무 힘들어요. 그분 체력이 엄청 좋지만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제주도는 그렇죠. 계절별로 계속 있고 그렇죠. 감귤부터 부족하니까. 해서 뭐 무도 있고 그쪽은 무 당근부터 해서 뭐 사실 먹고 한 달에 100만 원 못 벌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고 뭔가를 배우면서 그 초보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장에서 일하는 거 같은 경우는 잠시라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찾아서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억지로 저거 하기 위해서 생계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돼서 그쪽을 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삶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산업시대? 자본주의로 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특화된 일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 지어보면은 다 하거든요. 내가 다 해야 돼. 나무도 잘라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뭐, 길이도 재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봐야 되고, 거기 뭐 꾸미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당연히 사람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특화돼서 그거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걸 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은 그래서 걱정은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준비는 다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가 기획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 할 거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이웃분 나비전사 쪽 네.
집은 보면 나비부님, 형수님이 되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육지랑. 그러니까 뭐 고사리 뜯고 뭐 그런 것만 하셔도 감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약간씩 이렇게 사례비 받고 해도 뭐 훌륭하게 수익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특징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걱정할 그렇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나 사실 지금 뭐 원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떻게든 부딪혀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구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레 겁을 먹거나 또 물론 이제 위험하겠죠.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유행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가 그렇죠. 정말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하겠지만 제주도라는 이 공간이 자연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운 데는 맞고 아직 많이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밭에서 농사 지어서 나오는 것보다 그냥 나는 잡초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이름을 모를 뿐 앞집 삼촌이 보면 얘는 뭐야 이건 그렇죠. 어떻게 먹으면 돼. 지금 뭐 잡초라고 하는 게 다 약초더라고요. 그쵸? 그런 게 생각하면 걱정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제 10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일찍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고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겠지만 이제 그런 조화로운 삶을 위한 준비 단계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내 시간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내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삶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모습을 조금 한번 그려봐 주시면 내가 어떤 삶을 퇴사한 이후에 수산리에서 살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또 매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세웠겠죠. 그렇게 살아왔고 계획을 되게 세우는 편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까지 와서는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현실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면서 2주 계획 노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들어서 농사는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할까, 뭐 자금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계속 정리하거든요. 근데 거기 작년 거를 우연히 며칠 전에 이렇게 훑어봤는데 주말에 그때는 아파트 살았으니까 훨씬 여유가 있었죠. 지금 비하면 오히려 여유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빈둥빈둥 보내기도 하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년이나 더 가까운 미래에 이제 시골에 가서 살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말 생각해보면 낫지를 한 4시간 아직 이삿짐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뭐 선반 만들어서 붙이고 선반을 뚝뚝뚝 만들더라고요. 만들어보면 만들어서 붙이고 짐 옮기고 정리 다시 하고 고양이 털 빗겨주고 바다에 되게 자주 갈 것 같았는데 올해는 바다 가기 힘들겠는데 아직 정리될 게 너무 많아서 쉬는 게 더 중요하겠어 이러고 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삶이고 난 되게 만족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올해 봄부터 여기서 살면서 처음에 이제 유채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감자 수확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고추 오이 수확하고 있고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새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을 느끼고 이 새가 뭘까 공부하고 책 사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그래서 찾아내고 지금 요즘은 이렇게 날아가면서 우는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 몰라가지고 그걸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를 안 살아봤었고 살아보니까 그냥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이 상태로 그냥 현실에 어떻게 하면 충실할까 무리하지 않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그려져요. 1년 후에는 어떨지 은퇴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같은 경우도
10년의 회사 생활을 했고 저는 계획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적금을 드는데 내년 일정 시점이 되면 다 그만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계획을 더 많이 세우지만 아내랑 합의를 봐야 되니까 내년 3월까지만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 계획도 세우고 실험을 하나 한 게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위 분들한테도 전 내년 3월까지 다니겠습니다를 올해 3월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얘기를 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 퇴사 전에 안녕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물론 그 실험은 절반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해서 지금은 또 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좀 저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저런 삶은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구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그냥 현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래를 더 좀 여유 있게 지낼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기를 보면서 아기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네. 이거 있잖아요. 아기는 옆에서 울거나 예를 들어서 막 작업을 하는데 아 이것만 좀 끝내자 아기하고 근데 놀아줄게 하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일이 연속이 되어버리면 놀아줘야 되는 데만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고양이 털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죠? 벗겨주는 거 하고 근데 이제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이사 가면 달라질게. 이사 가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집안일 다 할 거야. 뭐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은퇴는 안 했지만 시골 가서 집안일 아내가 집 짓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도 하고 훨씬 예전보다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자세라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모습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도 있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 좀 구부정한 자세로 뭐 좀 항상 소화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삶과는 정말 이제 내일 일도 모른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는 이제 확실히 다르게 또 우리 시대는 지금 조홍님 같은 요런 스타일의 분들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조홍님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렇게 뭐 좋은 곳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질문이 지금 행복하십니까인데 뭐 당연히 행복하시겠죠. 행복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미래에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한 부분을 네. 어떤 뭐 주업으로 하실 건가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농사는 가장 관심이 많은 거고 농사를 제가 답답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자연농법인데 자연농법도 잘 지으면 훨씬 잘하겠지만 텃밭은 예뻐야 되고 약 치지 않고 비료 쓰지 않고 경운도 안 하고 뭐 그런 식의 방법론은 이미 외국에서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다 증명이 돼 있는 거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웃집에 사는 90 넘으신 할머니도 그렇고 앞집 삼촌도 그렇고 볼 때마다 약 쳐야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약 안 쳤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말 안 하시다가 약 쳐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리를 수확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으로 나수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타작을 해요. 할머니가 그거 보고 답답해서 오셔서 옛날에 하던 방식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하셨고 그거 다 그렇죠. 알고 옛날에는 그 약 안 치고 다 했었는데 네, 다 했죠. 사실 뭐 다 했던 건데 지금은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농법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대량으로 네. 의존하는 거죠. 약에 약하고 종자도 기계에 그렇게 의존하는 거죠. 바뀌었고 많이 바뀐 상태라 근데 다시 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어떤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 거는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먹는 거부터 하고 그 주위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우선 먼저 하려고요. 종님 블로그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블로그는 요즘 이제 거의 안 쓰고 아, 그래요? 하고요. 근데 예전 글들 많이 있으니까 트위터랑 블로그랑 페이스북 글 네. 쓰는 거 쓰고 있고요. 트위터는 어떤 그러니까 블로그는 fantastic.com이에요. 판타직닷컴? 네. 예. 오래전부터 쓰던 아이디라 따지크라고도 보통 많이 부르고요. 아. 제 별명으로 부르는 분들 많으니까 따지크라고 부르고. 따지크요? 네, 판타직에서 뒤에 따서 그냥 따지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따지크. 그래서 네. 스펠링은 fantazic.com. fantastic.com이고 프로그램 얘기가 더 많을 건데 관리 잘 안 하고 있고요. 트위터는 똑같아요. fantastic.com인데 그냥 .com까지 영어로 쭉 쓰면 제 트위터 계정이고요. 페이스북은 판타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님의 이 제주 이주라고 하는 꿈, 이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꿈이 정말 장기적인 또 계획, 그동안에 또 얼마나 인내하고 또 결심하고 다시 한번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아마 제일 길었던 인터뷰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